운용을 보수적으로 하면 한 4, 5% 정도, 공격적으로 하면 7, 8% 정도 성과는 내고 있더라고요. 소매 환율 수수료와 도매 환율 수수료가 다르거든요. 운 좋게 1년 지나지 않아서 60% 성과가 난 거잖아요. 아니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. 그걸 자꾸 반대로 타니까 지금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방송 봐주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30년 차 경제분석가 홍춘욱이라고 해. 반가워요. 저는 경제를 좋아하고 분석하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자주 틀려서 고통받는 사람입니다. 조회수 잘 나오더라고요. 네,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별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지 않은데 관심들 많이 가져주셔서 여기 나오기 전에 또 무슨 말씀을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고민하며 나왔습니다. 예전에 했던 전망은 잊어주시고요. 최신 전망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.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들을 자산에서 안정적으로 현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게 화이어다.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하지 않고요.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금 흐름을 연봉만큼 자신의 소비액만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건 저는 그 사람은 준비된 파이어족이고 또 일이 좋아서 회사를 더 다니는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파이어족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요. 좀 통통하죠. 그런데 만 4년 전 파이어 할 때 이보다 한 5kg, 10kg는 더 쪘어요.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. 아무리 출세도 좋지만 이렇게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을 언제 내가 나누나 쓰나 이 고민을 했고, 이제 두 번째가 방금 제가 그때 이제 금융자산 10억에 도달했거든요. 그래서 금융자산 1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면 한국에서 38만 명 안쪽에 든다면서요. 제가 운용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면 한 4, 5% 정도, 좀 공격적으로 하면 7, 8% 정도 성과는 내고 있더라고요. 물론 뭐 개별 주식은 저는 거의 안 합니다만, 이게 회사 안 다니면 사실 소비가 좀 줄거든요.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2019년에 파이어 했습니다. 자신이 그 전에 회사에서 받았던 정도의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첫 번째이고, 그건 저는 제가 그걸 달성했기 때문에 하거든요. 그게 첫 번째고, 두 번째가 꼭 제가 이거 파이어하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, 함께 그 파이어를 누릴 사람도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특히 불안감들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 파이어를 했더라도 그 뒤에 마찰도 늘어나고 파이어 했는데 내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저도 좀 겪었던 일이라서 그래요. 26년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맨날 새벽 4시, 5시에 나가고 월, 화, 수, 목, 금, 금, 토를 했어요. 그런 세계를 살면서 저희들이 또 거기가 고액 연봉이고, 어떻게 보면 한번 크게 뭐 성공 이런 걸 노리는 좀 어떻게 보면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이 살던 동네잖아요.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어요. 4년 지났어요. 제가 그랬다는 이야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응된 면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딱 그만두게 될 때 어떤 상실감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불안감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. 두 가지를 다 만들어야 되더라고요. 목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변 사람들 함께 상담하고 상의하고 이걸 내가 달성하려는 이유가 뭐다라는 걸 서로가 공유를 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 대표님 파이어 하신 후에 사모님의 첫 마디는? 잘했다. 그리고 수고했다. 용기를 힘들게 냈죠. 제 인생을, 저의 행복을 찾아 떠나겠어요 라는 그 유명한 만화의 대사가 옆에 깔릴 것 같은데 저는 그걸 했습니다. 그리고 그날 사표 내고 온 날 와이프가 수고했다. 그리고 잘했다. 등을 두드려주는데 눈물 나더라고요. 여보 사랑해요. 그리고 짜증 많이 내서 미안했고요. 그게 더 나은 남편 되게 노력할게요. 박수. 예, 그래도 싸우긴 해요. 더블 파이어다. 그렇죠. 예. 혼자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트리플 파이어도 좋고 친구랑 같이 해도 좋고. 친구랑. 2016년, 17년에 굉장히 성취 동기를 달성할 만한 일들을 겪었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그 뒤로 좀 힘들어졌었어요.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상담이 필요해요.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단 상담을 좀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서 더블 화이어. 금융자산이 좀 줄었어요. 예, 금융자산을 맥스로 생각해도 한 7억 정도 준 것 같아요. 대신에 이제 집이, 부동산 자산이 커졌습니다.
지난해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 10억이 그때는 더 넘었죠. 이제 1년 사이에 늘었으니까 10억이 더 되는 자산 중에서 한 6할 정도가 달러였는데 환율 1,400원 넘었을 때 도저히 못 견디고 휴가 나올 때 그 장병의 표정 있죠. 이 환율이면 나는 뭐 좀 손해봐도 돼라는 심정으로 저희들이 흔히들 하는 버킷리스트에 있는 집을 샀습니다. 앞으로 영구 조망이 있는 아주 좋은 공원이 보이는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. 한 7까지 온 것 같아요. 7까지.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눈높이나 그런 게 저는 워낙 없이 살아서 흙수저로 이렇게 서울에 와서 그 고학을 하고 반지하 새빵을 전전하던 사람이라서 예전엔 지금 SK 북한산 시티가 있는 그 삼양동 새빵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집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런 건 없고요. 이제 제가 가지고 싶은 그 부유해졌을 때 갖고 싶은 것은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이거든요.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비싸고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. 예전에 비해서 옛날에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정말 그 절대 불가능한 영역일 정도로 힘들었는데 법인 설립을 통해서 투자하면 괜찮은 정도 레벨까지 왔는데 고에서 아직은 약간 모자람이 있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좀 투자를 꿈꾸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남았더라고요. 그러니까 7할.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일을 하게 된 게 컸어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점이 뭐냐 하면 외화 딜링룸에서 일을 하게 되면 외환 거래 수수료를 좀 절감받을 혜택들이 있을 수 있지. 소매 환율 수수료와 도매 환율 수수료가 다르거든요, 여러분. 그러니까 1,000만 원, 2,000만 원 매매를 하는 것보다 매덕하면 깎아줘요. 그런 게 있거든요.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우리 KB 딜링룸 식구들 미안해. 돈도 잘 벌고 트레이딩도 잘하고 하는 부서에서 있다 보니까 외환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빨리 익숙해졌고 또 그 전문 조언이 저도 잘 맞아 떨어졌던 해를 만나니까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. 2007년, 8년에. 그래서 외화 투자가 그때는 ETF가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여서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이 역외 펀드 이런 걸 사던가 아니면 은행 가서 외화예금을 가입하면 되는데 그때 은행 외화예금 금리가 5%가 넘었어요. 그러니까 뭐 역외 펀드는 아시는 것처럼 수수료가 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딜링룸에서 바로 그냥 이제 리테일 점포 통해서 연락을 하고서 그걸 이제 도매 원가로 달러를 그때부터 사는 재미에 빠졌죠. 운 좋게 1년 지나지 않아서 60% 성과가 난 거잖아요. 1,570원 갔으니까. 그게 몇 년도라? 2008년. 2008년. 언제 차익을 실현할까 고민하다가 1,400원 정도 됐을 때 팔고 그 돈을 들고 한국의 우량주를 샀어요. 내부자 거래 의혹이나 이런 걸 받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게 대형주 사버리면 되잖아요. 그래서 삼성전자 뭐 이런 계룡건설 뭐 기억나는 게 한진중공업 이런 주식을 샀어요. 왜 이런 걸 샀는지 아시겠죠?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을 산 거예요. 그냥 코스피 200 중에서 이익이 굉장히 잘 나는 회사들인데 하락률 상위권에 있는 기업을 그냥 1,0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쭉 산 거죠. KB국민은행 딜링룸을 그만두고 국민연금으로 이제 옮길 기회가 생겼죠. 국민연금에서 받은 또 퇴직금을 다 팔아서 국민연금은 절대 주식하면 안 되거든요. 그러면서 또 외화예금을 가입한 거죠. 그때가 2012년 말이었으니까 그죠. 환율이 또 한 1,100원대? 3년 조금 더 지나서 국민연금 퇴직하는 게 2016년 퇴직할 때 환율이 또 1,300원 이상까지 급등하는 시기에 이제 퇴직을 하면서 그 달러를 다 팔아서 집을 샀죠. 미분양 난 주택을 샀습니다. 강북에 있는 뉴타운을 샀어요. 왜? 제일 싼 걸, 그때 제일 싼 걸 사면 되는데, 그때 주식은 별로 안 샀어요. 그러면서 이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, 또, 일시적인 이주택자가 됐지만, 그 집도 이제 가격이 충분히 오르고 잘 오르고 하면서 이제 적절히 엑시스를 하니까, 회고하고 보니까 운도 좋았고, 또 그때 제가 그 달러 스위칭 투자라고 하는 전략, 이 달러 전략을 확립하게 됐죠. 이 투자 속에서.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환율이 급등한다. 그리고 그때 보유하던 달러를 팔아서 그때 제일 싼 걸 산다. 무서우면 수익 난 거 일부만이라도 사고 시작한다. 지금 제가 아까 2008년, 2015년 2번 했다 그랬는데 그 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왔죠? 또 작년에 환율 1,450원. 이게 레버리지 효과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평화로울 때 경제가 안정되고 나라 망한다라는 썸네일들이 안 보일 때 대신에 국뽕 썸네일들이 흥할 때 드디어 일본을 제쳤다. 다 팔아서 달러를 사두는 거죠. 우리가 기축통화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설들이 나올 때 그러니까 국뽕이 막 흥하면 달러를 사두는 거예요.
그랬다가 나라 망한다 소리가 들릴 때 한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자산을 사는 거죠. 채권도 좋고요. 주식도 좋고요. 지금 뭐, 네. 아니, 뭐,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. 그걸 자꾸 반대로 타니까. 이것만 하면 뭐 되는데 왜 이걸 안 하냐 답답하다 같은 사람들을 혐오해요. 제가 태웅이라는 회사 한번 꼭 검색해 보시길 바랄게요. 이 회사가 뭐냐면 그 스크류 있잖아요. 배 뒤에 프로펠러. 근데 프로펠러를 잘 만들면 당연히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부품도 잘 만들겠죠. 그래서 이 태웅이 그때 코스닥 시가 총액 2등이었어요. 자, 그럼 지금 한번 주가 쳐보시면 알겠지만 10분의 1토막, 20분의 1토막 났어요. 왜 그럴까요? 전 세계 풍력 발전은 10배 늘었거든요. 그때부터. 근데 왜 태웅이 그렇게 좋은 회사이고 기술력 있는데도 빠졌을까요? 이 공급 과잉 때문이에요. 그거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기 때문이에요. 자,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예요. 미칠 것처럼 매력이 있고 누구나가 다 덤벼드는 업종에 투자를 하면 쉽게 돈 벌 것 같은데 그때 무슨 공시가 나오면 정말 조심해야 되냐면 신규 진출 공시가 본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. 한국 잘 될 것 같으면 다 뛰어들어요. 간단한 이야기예요, 여러분. 새로 뛰어드는 애가 상한가를 친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띠고 있어요. 첫 번째, 시장이 바보가 된 거예요. 왜?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바보예요? 수년, 수십 년을 갈고 닦은 내공을 이길 수 있어요? 두 번째, 자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오르면 뭘 하냐면 증자하죠. 신주 인수권 샀죠. BW. 발행해서 자본금을 증자해서 투자를 하죠. 그럼 암만 선두주자가 잘 경쟁력을 관리하고 있어도 신규 후발주자들이 증자하면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? 업계 전체가 같이 공급 과잉에 빠지죠. 우리나라 테마주의 흥망성쇠를 제가 지금 이야기 다 했어요.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가르쳐주잖아요. 아예 손을 대지 말든가. 손을 대서 성과가 나면 원금 말고 성과 난 건 계속 차익 실현해. 지금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방송 봐주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투자를 하고 싶다면 말리지 않는다. 대신 차익이 날 때마다 매도해라. 그래서 더 좋은 걸 사면 되잖아요. 분산을. 차익 난 걸 갖고 분산을 시키면 되지 않냐.